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고 75페이지 보시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의사표시 효력 발생 그러면 예컨대 우리 의사표시 어떤 거 떠오르나요? 의사표시. 그러니까 어떤 게 있어요? 종류가. 상대방이 있는 것도 있고 상대방 없는 것도 있고. 그죠? 의사표시 두 개 있으면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우리 대화를 좀 하자. 그 대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뭐 있었어요? 동, 절, 상, 추, 면, 해, 취 그랬죠? 그러면 해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해제는 의사표시이죠? 안 써놨네, 씨. 다시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 그러면 해제는 의사표시이잖아요. 그죠? 그 해제 효력은 언제 생기느냐 그거예요. 동의도 의사표시이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의의 효력은 언제 생기느냐 그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모든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 예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면 권리와 의무가 전부 소멸합니다. 언제? 해지의 의사표시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상의 권리 의무는 전부 없어지는데 그 효력은 언제 생기느냐 그거예요. 권리 의무가 소멸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거예요. 의사표시는 종류가 많죠. 그 각각의 의사표시 종류가 많은데 그 각각이 이루어졌을 때 어느 시점에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럼 매매를 하게 된다 그러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게 합치돼야 돼요. 그러면 청약의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고 승낙의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 그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각각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갑이 표의자예요. 표의자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을을 상대로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럼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얘가 한 의사표시가 얘한테 가는 거니까. 그랬을 때 그 시점을 요 시점을 나눠서 보면 요 시점을 표백이라 그래요. 표백. 겉으로 백 말한다. 겉표자. 겉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체통에 집어넣습니다. 그걸 발신이라 그래요. 발신. 그 다음에 을의 집 우편함에 왔어요. 그걸 도달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을이 읽었어요. 그걸 요지 그래요. 여기 봐봐요. 요거는 알지자죠. 요거는 무슨 자예요? 료라고 읽어요. 료. 마치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다. 끝마침. 근데 얘가 뭐하고 비슷하죠? 이거 아들 자자죠? 아이예요. 아이. 얘도 아이고 얘도 아이예요. 얘는 팔이 있는 아이고 얘는 팔이 없어요. 팔이 없는 아이인데 왜 마치다라는 뜻이 나오냐면 신생아를 얘기한 거예요. 신생아. 웅크려져 있는 모습을. 신생아. 그러니까 신생아가 애가 나왔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진통도 끝나고.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요건 마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알게 됐다 그거예요. 마침내 알게 됐다. 그럼 요지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의사표시 내용을 알게 됐다. 그걸 요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각각을 어떤 시점으로 보냐면 편지 작성하는 걸 표백이다 그래요. 자, 의사표시를 할 때 우리 가장 많이 하는 형태가 의사표시, 법에서 하는 의사표시는 서류로 할 때 그래요. 서류로 할 때.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건단 말이에요. 소송을 걸면
소송 거는 사람을 법원의 선고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원고. 법원의 선고를 당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피고단 말이야. 피고. 이거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 그럼 원고가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쓰죠? 소장을 쓰죠. 그걸 어디다 집어넣어요? 이제 법원에 넣는 거예요. 법원에 넣으면 법원에서는 이 소장을 복사해요. 그 복사본을 얘한테 준다 그래요. 준다. 소송으로 전달시키는 거야. 소장 부분이 송달되면 소송이 개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소장을 통해서 얘가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이 얘한테 도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제 얘 의사표시가 얘한테 도달되면 얘는 이제 반대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변서를 준비서면을 쓰고 답변서를 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의사표시도 이렇게 도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단계를 보면 서류로 했을 때 편지를 작성하는 시점을 우리는 표백 시점이라고 하고 그 편지를 우체통에 투입을 시키면 발송이라 그러고 그것이 우편함으로 들어가면 도달이라 그러고 완전히 읽었다 그러면 요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 단계가 크게 몇 단계로 나뉜다? 4단계로 나뉜다. 그래서 75페이지 보시면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입법주의,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칠판 한번 보세요. 자, 표의자 입장에서 이 화살표가 잘 안 보이시죠? 빨간색이. 표백, 발신, 도달, 요지 중에서 만약에 표백 시점에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겼다 라고 하면 지금 얘는 그 의사표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죠. 지 혼자 편지를 썼는데 바로 그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표의자 입장만 보호를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은 무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의사표시의 효력이 표백주의냐, 발신주의냐, 도달주의냐, 요주주의냐라고 했을 때 표백주의다라고 하면 그건 의사주의 위주예요. 표의자 입장이에요. 그런데 요지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지나치게 또 상대방만을 보호하는 입장이죠. 상대방만 요지해야만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얘 입장에서 읽지 않고 내비두면 그 의사표시는 평생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지나치게 상대방만을 위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 가운데를 놓고 의사표시 효력 발생 기준이 이쪽이라면 의사주의 입장인 거고 이쪽으로 간다면 표시주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법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발신주의는 2가지 정도만 암기하시면 되는데 원칙은 도달주의예요. 도달주의. 그럼 도달이라고 했을 때 도달은 객관적인 요지 가능성이 있는 상태. 요걸 도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중앙에서 이게 원칙이고 얘는 예외입니다. 예외고 이게 원칙이야.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의사주의를 위주로 해요. 표시주의를 위주로 해요. 표시주의를 위주로 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었던 적이 있죠. 법률행위 해석이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태도는 절충적 표시주의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 민법에서도 거기 111조 1항 읽어보시면 교과서. 자, 그래서 111조 1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75페이지 보시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의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랬을 때 언제부터요? 여기.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111조 1항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민법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은 도달주의다. 그럼 여기서 도달이 뭐냐 그랬을 때 도달은 객관적 요지 가능한 상태. 객관적으로 요지가 가능한 상태라면 이건 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요 시점에. 자, 그러면
75페이지에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도달이란 통지가 상대방의 지배 범위 내에 들어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고 이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통지를 수령했거나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다. 요컨대 상대방이 현실로 수령을 했다. 그래야만 도달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현실로 수령할 것까지는 없다. 현실로 수령하지 않아도 요지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객관적으로. 그럼 어떤 경우냐면 동거하는 가족에게 서신이 전달이 돼요. 동거하는 가족에게. 보통은 이제 서신이라고 하면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서신이 전달됐으면 실제로 얘는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족에게 전달된 거예요. 도달이라고 봐야 돼요? 도달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럼 도달이죠. 요지가 가능한 상태잖아요. 내용을 스스로 아직은 알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만 되면 도달로 볼 수 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정당한 이유 없는 수령 거절해요. 자, 고의로 뭐를 해요? 수령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도달이다, 도달이 아니다. 이것도 도달인 거예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한 번은 한 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9월인데 시험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자기가 시험날은 국내에 와가지고 시험을 볼 텐데 지금 빨리 자기는 해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해외로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해외 가야 되니까 시험날을 오대. 시험날에 와서 시험을 보는데 9월 달에 해외를 가야 되는 재산을 정리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국내에서. 강남에서 강의할 텐데. 근데 그래가지고 재산을 정리하는데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월세를 받고 있었대요. 월세를 받고 있는데 얘가 월세를 자꾸 밀리니까 임차인이 세입자가 밀리니까 그 세입자를 해결하고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어?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안 온다는 거예요. 반송되는 거예요. 자꾸 내용 증명 계약을 해지하겠다. 네가 월세 지체했으니까 체납했으니까 계약 해지하겠다. 라고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 증명을 보내면 자꾸 반송된다는 거예요. 도달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실제 그럴 수 있나요? 네. 자,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임대인이에요. 이제 정년퇴직 해가지고 월세 받고 생활하려고 융자금 끌어가지고 건물 하나 샀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꼬박꼬박 주면 얼마나 줬냔 말이에요. 근데 얘가 안 줘요. 월세를. 몇 달째 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했잖아요. 네. 월세 체납했으니까 임대인은 나 그럼 더 이상 너하고 계약 못하겠다라고 해지를 해야 되죠.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해지 의사표시를 얘한테 이제 보낼 거 아니에요. 내용증명으로 보내잖아요. 그럼 자꾸 반송해요. 반송. 얘한테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택배 물품을 시키더라도 그 물품이 도달되어야, 집에 배달되어야 우리가 그 물건을 사용하잖아요. 그와 같이 의사표시도 도달이 되어야 소송으로 도달된다 그러면 송달. 택배라면 배달이에요. 법에서는 도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민법에선. 그러면 그 의사표시가 도달이 되어야 비로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하고. 그죠?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하니까 얘는 권리 없는 사람이 되어서 있으면 안 되니 강제 집행으로 내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일단 의사표시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쫓아갔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안 나와요. 꼼짝도 안 해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도 안 받고. 분명히 밖에서 볼 때는 불이 켜져 있어요. 올라가서 손좀 누르면 불이 확 꺼져 버려요. 문도 안 열어주고. 있는 거 알아, 나와! 빨리 나와! 1시간을 떠들어 꼼짝없어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 그러면 의사표시가 해지가 돼야 되는데 해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해지가 되려면 도달이 돼야 되는데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거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도달이 돼야 되는데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방법 없는가? 방법 없어요?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거예요. 특별송달. 특별송달은 뭐냐면 야간 송달이 있고 휴일 송달이 있어요. 두 개 같이 해도 돼요. 야간 휴일 송달.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재미로 들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아무리 내용증명 보내도 이놈이 안 받아버리면 도달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특별송달을. 야간 휴일 송달을 같이 신청하는 거예요. 휴일이고 야간에 집행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요놈이 보니까 일주일 동안 잠복해서 보니까 얘가 계속 방 안에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식료품도 사고 뭐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매주 5시에 새벽 매주 목요일에 그것도 목요일 새벽 5시면 기어 나와요 이놈이. 그래서 식료품 사가지고 6시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요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드문 물질이에요. 그럼 이제 집행관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 새벽 5시에 특별송달 신청한다. 네? 그렇게 신청하면 집행관하고 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복해서 이제. 5시 전에 가야죠. 이놈이 이제 나가려고 뭐 이렇게 짐을 챙길 거 아니야. 이거 들어보니까 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싸는 소리가 나요. 네? 그럼 이제 옆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현관 나올 때 불이 이제 착 펴지잖아요. 자동으로. 그럼 밑으로 불빛이 착 나오죠. 그럼 이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집행관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문고리가 착 돌아가죠. 이렇게 싹 돌아가요. 보여요. 아직은 안 열렸어요. 이때는 수작 부리면 안 돼요. 다시 확 닫아버리니까. 슬그머니 열리잖아요. 그럼 그때 잽싸게 다리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한번 닫으려고 하는데 안 닫히죠? 그때 편지를 쏙 던지면 도달인 거예요. 도달. 그걸 집행관이 같이 봤잖아요. 이게 특별송달이에요. 그래야 얘가 고의로 수령을 거절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달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도달시켜야 된다. 도달. 자, 그럼 다시. 자, 고의로 수령을 거절해도 도달이라 그랬죠? 다만 이 고의로 수령을 거절했다 그러면 이것은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의자가 입증하기 위해서. 집행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동거는 가족에게 서신이 전달되어서 도달이다? 아니다? 도달이다. 보통 이제 우편으로, 일반 우편으로 배달을 하잖아요. 의사표시를 쓰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그건 도달로 볼 수는 없어요. 왜? 배달 사고가 발생하니까. 근데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하잖아요.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할 때 어떤 양식이 필요한가요? 양식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의사표시에는 양식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양하는 거 왠지 모르게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니까 이게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는 듯한 느낌으로 써주면 좀 더 상대방은 쫄겠죠. 그래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지 양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냥 자기 편지 쓰듯이 그냥 써도 돼요. 기체의량 망강하 없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되고, 아니면 제목, 수신, 발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래 내용 해가지고 이렇게 쭉 써도 돼요.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쓰는 게 좀 낫잖아요. 임대차 계약 해지의 건 이렇게 수신인은 을에게 내가 보낸다. 갑이 내용 아래 1 해가지고 수신인과 발신인은 몇 년 몇월 며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사실이 있습니다. 2 근데 수신인은 계속 몇 개월째 차임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3 그래서 본 발신인은 임대차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딱 이렇게 해서 딱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우체국에 가면 내용 증명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3장 쓰는 거예요. 3장. 그러니까 한 장은 본인이 갖고, 한 장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한 장은 상대방에게 가고. 그 3장을 도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갖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을 상대로 해지했다라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것만 입증이 되는 거지. 이게 진짜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그건 재판을 통해서 밝히는 거고, 얘가 얘한테 이와 같은 내용의 얘기를 했다라는 걸 서류로 명확하게 써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은 받는 사람이 사인을 합니까? 사인을 안 합니까? 받는 사람이 사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우편은 받는 사람 사인 안 하죠. 그러니까 일반 우편으로 갔다면 이건 도달로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의사표시를 할 때는 보통은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으로 한다. 그래서 발송했는데 되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 도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발송했는데 되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 도달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객관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지할 수 있는 가능성,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위장 전입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살지 않아요?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도달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지 가능하지 않은 상태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원칙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다. 다만 예외적으로 발신한 시점에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이 있어요. 그 무권 대리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격지자 간의 승낙의 효력 발생은 발신주의다. 요거 두 개만 암기하시면 되는데, 해당 부분의 설명을 다시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신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발신한 이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우체통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던 중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됐어요. 다쳐가지고 맛이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의사표시는 그 자체에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컨대 갑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우체통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우체통에 넣고 집에 가는 순간 교통사고 나서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의사표시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는 그냥 유효한 거예요. 해지가 되는 거예요. 해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향이 없다. 발신 후 표의자의 사정 변화는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요. 자, 우리 민법 공부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향 미치지 않는다. 영향받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관계 없다는 거예요. 자,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한국 증시는 올라간다. 그럼 영향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받는 거죠. 근데 미국 증시가 오르든 안 오르든 한국 증시는 그대로다 그러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럼 관련이 없는 거죠. 무관하단 말이에요. 무관하다는 것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발신 이후에 표의자가 사망을 하든 제한능력자가 되든 시간에 의사표시 효력은 무관하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의사표시는. 원래 사망한 사람이다 그러면 권리 능력이 상실되니까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 제한능력자가 되면 취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무효나 취소되지 않고 의사표시는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사정이 변화되든 말든 의사표시는 유효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두 번째, 의사표시 불착하고 연착이에요. 불착은 뭐예요? 도착하지 않은 거. 연착은 지연되어서 늦게 도착한 거. 이 연착이에요. 그럼 의사표시가 불착되거나 연착된 것은 누구에게 불이익하다? 표의자에게 불이익해요.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아니라 표의자가 불이익해요. 이해되시죠? 불이익은 표의자가 입는다. 그러면 항상 불리한 사람이 입증합니까? 유리한 사람이 입증합니까? 불리한 사람. 따라서 표의자가 도달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의자가 도달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했을 때 예컨대 갑이 해지하겠다, 임대차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거를 되돌리는 걸 뭐 한다 그래요? 철회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일단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철회하고 싶어요. 그러면 철회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다시 보내야죠. 그죠? 근데 이미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이 됐는데 그 다음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도달이 되면 그러면 이건 철회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미 해지가 먼저 도달됐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한 의사표시,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싶다면 철회의 의사표시가 해지보다 먼저 도달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가치는 도달해줘야 철회가 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 철회는 전에 한 의사표시가 예컨대 해지의 의사표시이더라. 그러면 이 해지하는 의사표시와 동시에는 도달해야지 철회가 되는 것이다. 그거죠. 자기가 한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싶다 그러면 또 철회 의사표시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최소한 동시에는 도달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철회가 아니라 요거 두 개는 잘 나온다. 시험에. 네. 내용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76페이지 교과서 보시면 도달주의 효과예요. 도달주의 효과. 동그라미 1번 의사표시 철회 여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니까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의사표시가 먼저 도달해 버리면 상대방이 요지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늦어도 동시에는 도달해야 되고 의사표시 불착, 연착의 분리 귀속은 누구에게? 표의자에게. 그죠? 발신 이후 사정의 변화예요. 111조 2항.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발신 이후 사정 변화. 이렇게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거기 나와 보시면 표의자는 의사표시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즉 유효하다. 자, 추가해서 오른쪽 예외적인 발신주의 나와 있지요. 그래서 민법상 발신주의 적용 예 그랬을 때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1번 아니에요. 동그라미 1번 아니에요. 지우시고 동그라미 4번하고 5번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4번하고 5번.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됐죠? 자, 이제 칠판 보시고요. 의사표시 수령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표의자가 상대방 을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얘가 을이 수령 무능력자래요. 수령 무능력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제한 능력자를 얘기합니다. 제한 능력자 누구죠? 미성년자 PP 그랬죠? 미성년자 PP.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죠? 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제한 능력자인데 이들은 의사표시 수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수령 무능력자 그래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 표의자가 수령 무능력자에게 도달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 예컨대 임대인이고 임차인인데 얘가 미성년자예요. 근데 세입자인 임차인이 월세를 자꾸 안 내요. 그럼 임대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해지하겠다. 임대차익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한테는 도달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지 의사표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해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얘한테는. 예? 가서 야 읽어라. 똑똑 두드려서 왜요? 너 이거 읽어. 그거 편지 줬어요. 읽었어요 얘가.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알아요. 그러면 나가야지? 아니요. 임대인 당신은 나에게 도달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모르세요? 얘가 이런단 말이에요. 고삐리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이거.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령 제한 능력자는 보호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놈이 고삐리인데 저기 하버드 법대 저 졸업했어요. 졸업. 고삐리 나이 다 알아요. 근데 얘한테 도달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네? 고삐리 나이인데 하버드 법대를 나왔어요 얘가.
그래도 도달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오히려 스스로 도달 주장하는 건 이건 돼요. 그러니까 하버드 법대 나왔으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뭐 해지 의사표시 받는 걸로 하죠.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은 절대로 도달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미성년자니까 누가 있을 거예요? 그쵸.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면, 그러면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나 제한능력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의사표시할 필요가 없이 누구를 상대로?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면 해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공시송달. 뭐냐면 표의자가요. 뭐가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이 뭘 몰라요?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몰라요. 그럼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또는 상대방은 아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편지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남과 을려가 병이라고 하는 아이하고 같이 살다가 이 남자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연락 두절. 을려는 이제 혼자 아이를 양육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때 여기 정남이, 옆집 정남이 그렇게 잘해줘요. 그렇게 잘해줘요. 그래서 둘이는 혼인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 혼인이 돼 있잖아요. 연락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혼하고 싶어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얘가 누군지는 알잖아요. 남편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는 알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시 송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원 게시판에 가면 법원 게시판에다가 얘가 이혼을 청구한다라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소장을 쓰는 거예요, 소장. 그래서 이걸 공시하는 거예요, 게시판에다가.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달된 것으로 한다. 언제 지나면? 2주가 지나면 도달로 간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도달로 간주된 거니까 그러면 이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소송이 걸린 걸 알겠어요? 현실적으로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 얘 없이 그냥 재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비었죠? 피고 자리가 비었잖아요. 골석 재판을 하는 거예요, 골석 재판. 그 원고만 재판정에 나오고 피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피고한테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불리하겠죠. 그죠? 여러분한테 누군가 소장을 냈는데 여러분이 무시했어요. 3회 이상 법원 불출석하면 피고 패. 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3회 이상 법원에 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지는 거예요. 제가 이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피고가 안 나오는데. 그죠? 그리고 이 골석재판은 원칙적으로 민주국가에서는 허용되면 안 되는 제도예요. 따라서 공시송달은 지극히 엄격하게 해줍니다. 얘가 자기 남편이 어디인지 사실은 알면서 일부러 다른 주소에다가 막 보내고 그래서 공시송달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웬만하면 공시송달 다 안 받아줘요. 아주 엄격하게 다뤄요. 엄격하게. 왜냐하면 골석재판은 피고에게 대단히 불리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칙적으로 판사 입장에서는 원고 피고가 다 나와서 자기들이 주장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입증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야 재판을 제대로 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양쪽 한쪽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공시송달은 표의자가 과실이 있으면 안 돼요.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또는 상대방이 소재를 몰랐을 때 이때 법원 게시판에 2주간 게시를 하면 의사표시가 도달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공시이송달 그래요. 왜 공시이송달이에요? 2주. 공시이송달. 그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모르고 그러면 X.
상대방을 모르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공시송달이 허용된다 그러면 X예요. 거나잖아요. 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그리고로 가면 상대방도 모르고 상대방의 소재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모르고 그러면 틀려요. 모르거나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둘 중에 하나일 때 공시송달한다. 근데 그걸 만약에 상대방을 모르고 소재를 불명했을 때 그러면 이건 두 개가 다 같이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틀리다고요. 예? 네. 자, 어딜 보시냐면 78페이지 보시면 78페이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그랬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서 송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관련해서 빈출 자, 319페이지 보시면 의사표시력 발생에서 핵심 빈출 첫 번째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두 번째, 매매계약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인데 상대방에게 도착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했다면 도달이다 아니다? 도달이죠. 자, 그 밑에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면 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그러나 밑에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청약이라는 건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죠. 자, 오답지문 1번 읽어보시죠. 발신 이후 사정 변화는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른 것하고 이렇게 엮어버리면 헷갈리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핵심 빈출 보시면 그 밑에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해 의사표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죠? 자, 사례 분석입니다. 갑은 을과 책이란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발송했는데 1번 읽어보시죠.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나 노력에 의해 판단으로 물어볼 수 있다. 그렇죠. 핵심 빈출. 갑이 그 사망하더라도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쵸? 맞죠? 그 밑에 우리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2번 갑은 내용증명 우편이 의뢰에 도달하고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도달한 후에는 안 되죠. 예, 됐습니다. 할만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대리 갑니다. 이게 이제 자꾸 반복하시면 내용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책에 있는 교과서 내용이 소설처럼 읽혀지게 될 때가 있어요. 재밌어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91페이지 법률행위의 대리 이렇게 나와 있죠. 왼쪽에 유닛 프리뷰, 그래서 단원 미리 보기예요.
유닛 프리뷰. 네. 그럼 뭐 꼭 이렇게 어렵게 영어로 써야 되나? 자, 90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법률행위 대리, 서설,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권, 무권 대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대리권은 복대리권이라고 쓰세요. 복대리권. 서설, 대리권, 대리행위, 복대리권, 무권 대리 이렇게. 복대리권도 대리권이니까. 네. 그럼 7번 보시면 요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대리의 삼면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리의 삼면관계.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는 대리권의 관계,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는 대리 행위에 대한 관계,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효과 기속의 관계. 그래서 이걸 대리의 뭐라 그래요? 삼면관계 그래요. 삼면관계. 근데 우리 대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리한다. 근데 이 대리라고 했을 때 대리가 무슨 뜻인가요? 대신해 준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대신해 준다. 그 대리라는 말을 쓰는 단어들이 어떤 게 있죠? 예? 대리라는 말을 쓰는 흔히 우리 쓰는 단어들. 대리모. 예? 대리모. 또 대리. 운전. 대리기사. 또 대리점. 그죠?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대리라는 말을. 그럼 대리라는 말을 보통은 우리가 쓸 때는 대신해 준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법에서 말하는 대리는 무엇을 대리하는 거냐면 지금 시험 보는 거나 운전하는 거나 이런 걸 대신하는 게 아니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91페이지에 뭐라 그랬어요? 법률행위의 대리 그랬단 말이에요.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를 하는데 그 대리하는 범위는 법률행위다.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뭐였죠? 법률행위 오랜만에.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그랬죠. 그러한 법률행위 종류, 의사표시 하나를 하게 되면 단독행위, 두 개 하게 되면 계약.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누죠. 어떤 거에 상대방 있는 거? 동, 철, 상, 추, 면, 해, 취. 상대방 없는 거? 유언, 유증, 권리의 포기, 뭐 이런 거. 계약은 매매, 증여, 교환, 임대차,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운전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럼 법률행위를 대리할 때 일단 본인이 있어요. 본인 그리고 대신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대신하는 사람과 법률행위하는 그러니까 이 대리행위는 결국은 뭐예요? 법률행위를 하는 거겠죠. 그 법률행위에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럼 대리인과 상대방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간다. 이게 대리 구조예요. 자, 본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상대방과 매매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매도인이고 얘는 매수인이 되겠죠.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건 당사자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고 을이 대리인이 되어서 병과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직접 했을 때는 자기가 그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얘가 대리인 되어서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얘는 매수인이고 얘는 매도인인데 이 매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대금 청구권이라는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해되셔요? 네. 그러니까 얘가 직접 했을 때 자기가 권리를 취득하는 거하고
얘가 직접 안 했는데 자기가 권리를 취득하는 거 결과는 같죠. 결과는 같은데 다른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직접 자기가 계약하는 거고 얘는 얘를 시켜먹는 거고 얘를 시켜도 자기가 결과를 갖는 거예요. 결과는 같아요. 매매대금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갑이 갖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는 갑이 직접 나가서 지가 얘하고 협상해서 사인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죠? 그럼 편리하잖아요. 그럼 얘는 놀고 먹는 거죠. 시키면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얘를 위해서 지금 이 대리 행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얘 말고 또 정이라는 사람, 우라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얘를 위해서 대신하게 되면 얘는 같은 시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귀속받을 수 있네요. 그죠? 그게 바로 법인제도예요. 본인이 법인이 되었고 법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대리인,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사들이라고 하죠. 그죠? 상무이사, 전무이사, 무슨 이사, 무슨 이사, 무슨 이사 이렇게. 예? 그럼 이런 사람들이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해주면 법인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의 효과를 혼자 귀속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대리제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제도는 로마법 시대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근대 산업혁명의 부산물이에요. 관해수공업에서 이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었어요. 패턴이. 대량 생산하고 대량 판매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소화를 해대야 되니까 법인 본인을 위해서 여러 명의 대리인들이 필요하다. 포인트는 뭐냐면 대리제도에서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건 하나예요. 본인이 대리권을 대리인에게 주어서 대리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대리하는 행위에 대한 모든 의사 결정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다, 본인이 기업이다 라고 하면 기업에는 임원이 있고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장까지는 보통 직원이라고 하고 이사부터는 임원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민법에서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임원이에요, 직원이에요? 임원들을 대리인이라고 한다. 이 사람들을 구별해서 이 사람들은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킬사, 사자라고 해요. 사자. 의사결정은 이들이 하는 거고 얘들은 집행만 하는 거예요. 집행. 어떤 신분의 고하 뭐 누구를 무시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승진하면 임원이 되는 거니까. 회사 본인을 위해서 대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거는 뭐냐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결정한다. 또 하나 큰 곰을 작은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이 뭐라 그랬죠? 대리라고 그랬어요. 큰 곰을 작은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은 큰 곰이 작은 강아지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강아지가 냉장고에 들어가면 곰 들어간 효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제 곰 3마리가 나옵니다. 곰 3마리. 곰 3마리. 본인 곰, 대리인 곰, 상대방 곰. 곰 3마리가 무슨 관계야? 삼명관계에 있어. 본인 곰, 대리인 곰, 상대방 곰. 본인 곰은 대리권, 대리인 곰은 대리행위, 상대방 곰은 효과 귀속, 으쓱 잘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시작. 삼명관계에 있어 본인 곰, 대리인 곰, 상대방 곰. 본인 곰은 대리권, 대리인 곰은 대리행위, 상대방 곰은 효과 기소, 으쓱 잘한다. 하실 수 있죠? 네. 곰 3마리 노래 쉽잖아요. 이게 전체 이제 대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91페이지 대리에 의해서 1번 의. 대리라 함은 타인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해서 생기는 제도이다. 예컨대 갑이 주택을 사고 싶은데 거리상의 이유로 친구인 을에게 주택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주고 을이 대리인 자격에서 주택의 소유자 병과 그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직접 갑에게 귀속하는 것, 요게 대리제도예요. 근데 여기 봐봐요. 왜 효과가 귀속된다라고 하냐면 얘가 직접 하면 직접 자기가 권리를 취득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얘를 통해서 얘하고 대리행위를 하니까 얘한테 대리권을 줘서 이자가 대리행위를 하면 그게 돌아서 얘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갈 귀자를 써서 귀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돌아갈 귀자예요. 불귀 다시 불귀 그런 그 시 있잖아요. 네? 시. 옛날에 읽은 시인데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 생각이 난지. 하여튼 그 귀만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불귀 다시 불귀 있었는데 그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불귀. 귀가 돌아갈 귀. 귀속한다 귀.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이처럼 대리에서는 법률행위는 누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하지만 그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 권리 의무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귀속한다. 그래서 대리의 특징은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귀속자가 다르다는 데 있다. 자,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은 대리인이에요.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대리인인데 효과를 귀속받는 자는 누구예요? 본인이 되는 거예요. 본인. 그래서 이 본인이 효과를 받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명의자라고 하고 얘를 행위자라 그래요. 행위자와 명의자가 분리된다. 보통은 지 이름으로 지가 법률행위를 하는데 이렇게 대리인이 대리행위라면 본인 이름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의자와 효과 귀속자, 행위자 다 틀리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